이미 정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하늘에서 독보적 아름다움과 전례 없는 격렬함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만약 우리가 충분히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결국 여러분의 조상이든 저의 조상이든 지금부터 이야기할 현상을 목격했던 인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6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별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금성보다 100배나 더 밝게 갑자기 빛났던 이 별은 밤에는 뚜렷한 그림자를 지상에 들이었고 절정에 달했을 때는 대낮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별의 밝기는 점차 줄어들었고 2년이 지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거대한 별들이나 불안정한 상성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결국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대폭발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은 단 며칠 만에 수십억 개의 태양이 내는 에너지와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난 1000년간 이런 강력하고 덧없는 별들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게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1006년, 1054년, 1572년, 그리고 1604년에 각각 한 번씩 이러한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망원경을 그 별들이 잠시 나타났던 곳에 겨누면 사라진 별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불타오르는 잔해와 팽창하는 모습이 여전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주적 규모로 보면 이런 현상은 드뭅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세기에 2~3개의 초신성 폭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우주의 괴물들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강렬하게 빛나는 새로운 빛일 뿐입니다. 몇 주 동안 멀리 떨어진 별자리를 밝히다가 사라져버리죠.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 모든 초신성은 수천권 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으며 우리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폭발이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그 영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약 260만 년 전 한 초신성이 1006년에 관측된 초신성보다 30배나 더 가까운 곳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근접성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새 별이 나타나죠. 비정상적으로 밝은 이 별은 빠르게 힘을 얻어 마침내 보름달만큼이나 밝아지며 하늘 전체를 거의 압도하게 됩니다. 곧 밤중에도 거의 낮처럼 밝아집니다. 그리고 낮에도 그 별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늘에는 마치 두 번째 작은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어가는 별이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주 깊은 곳에서 온 그 빛은 파괴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의 여파로 고에너지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격렬한 우주바다의 표면에 있는 수많은 파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한 세기 넘게 아무 소리 없이 성간의 진공을 빛의 속도로 여행한 끝에 초신성의 에너지 일부가 감마선과 우주 방사선의 폭풍우 형태로 우리 행성을 강타합니다. 이 에너지들은 가차없이 고층대기로 침투하면서 2차 고에너지 입자의 비를 만들어내고 이는 지구 규모의 일련의 격변을 촉발하게 됩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오존층이 공격을 받아 이 보호막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지구 표면은 가장 강력한 태양 복사와 우주선에 취약해집니다. 지표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우리 별의 빛은 위협이 됩니다. 지구에서는 식물들이 즉시 죽어가고 바다에서는 표면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해양 생물들도 마찬가지로 죽어갑니다. 몇 달 만에 먹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무너지면서 생물권의 대부분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 대참사에 이어 초신성은 곧바로 기후의 전반적인 변동까지 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이 우리 대기의 분자와 충돌하면서 연쇄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다량의 산화질소가 생성되어 점차 거대한 구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기묘하고 불투명한 안개로 뒤덮이게 됩니다. 몇 년 만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광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지구 전체의 기온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 지구적인 규모의 핵겨울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초신성 폭발로 인한 대량 멸종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플라이스토세 초기에 전 지구적인 급격한 냉각이 있었고 이 시기에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5도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최근에 명확히 확인된 가장 강력한 초신성 폭발의 영향이 있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퇴적물에서는 이상한 원소, 즉 철 60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철 60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핵물리학자라면 철 60은 가장 좋아하는 원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 60은 우주 어딘가에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소는 폭발하는 별의 중심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극한의 조건에서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철 60의 존재는 태평양 해저의 퇴적물, 남극의 얼음, 그리고 달의 암석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이자 돌에 새겨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지구가 죽어가는 별의 폭발로 우주로 뿜어져 나온 방사성 먼지에 실제로 뒤덮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쌓였던 260만 년 전 해양 표층에 살던 거대 동물의 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더한다면 반면 더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물층이 우주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이웃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러한 폭발의 간접적인 흔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망원경을 이용해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을 조사해보면 수백 광년 반경 내에서는 그 양이 성간 매질의 평균값보다 1000배나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성은 현재 국부 거품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빈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낮은 밀도의 거품이 여러 초신성 폭발에 의해 일종의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과 충격파가 원래 그 안에 있던 성간물질의 대부분을 밀어내어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00만 년 동안 우리 은하 이웃에서 최소 3번의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에서 발견된 철 60의 농도를 연구함으로써 260만 년 전에 발생한 초신성은 지구로부터 약 150광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로 보낸 가장 빠른 탐사선조차도 이 거리를 가는데 거의 300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별보다 37배나 더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폭발이 화석과 암석의 흔적을 남기고 150광년 떨어진 행성의 기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초신성이 단지 5배만 더 가까웠더라도 지구에서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의 양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비교적 무해한지,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반경이 얼마나 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폭발이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거리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초신성이 여기서 1광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모든 경고등이 새빨갛게 켜집니다. 죽음은 거의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우고 태양을 압도하는 눈부신 빛의 뒤를 이어 교묘하고 조용한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감마선과 극도로 에너지가 높은 우주선의 형태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지구 표면의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폭발 지점에서 1광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방사선의 강도를 피하기 위해 깊은 핵 방공호에 피신한다 해도 우리는 전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에너지 우주 입자들이 대기를 완전히 벗겨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폭발의 운동 에너지 영향 범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별에서 떨어져 나온 엄청난 양의 물질이 광선이 도달한 후 몇 주, 몇 달에 걸쳐 빛의 몇 %에 달하는 속도로 우리 행성을 강타하게 되고, 그 결과 지표면이 녹아버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폭발 지점에서 5광년 떨어진 곳, 즉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이 있는 거리 정도만 되어도 여전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존층이 방사선의 강력한 힘에 의해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지구는 우주 및 태양 방사선으로부터의 자연 방어막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비극적일 것입니다. 태양의 자외선과 초신성에서 오는 자외선이 우리 행성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물러나 봅시다. 심지어 10광년 떨어진 거리에서도 폭발 에너지가 우주에서 상당히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전히 재앙적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기권은 감마선과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는 원자입자 무리의 통과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입자들은 여전히 천월에 담긴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그리고 이처럼 강력한 방사선이 지나간 후에도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폭발의 충격파가 계속해서 우주를 가로질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갑자기 밝아진 후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폭발 당시 생성된 방사성 중원소로 가득 찬 팽창하는 초신성의 잔해가 결국에는 우리 행성에 도달하게 되고 원자비처럼 지구에 쏟아져 내리며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초신성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개의 성운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별의 물질 흐름은 약 1000년 전 1054년에 방출된 것이며 현재는 11광년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에 거의 3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별이 폭발한 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충격파는 여전히 주변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20광년 떨어져 있어도 오존층의 50%가 완전히 파괴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표면에서 진화한 모든 생명체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초신성 폭발은 일종의 가상 거품, 즉 최소 지름 40광년의 죽음의 구체를 그려내며 그 안에서는 표면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폭발의 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30에서 50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부터라고 봅니다. distance de l'épicentre. 별의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서 충분히 희석되어 죽음의 구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최소 안전거리를 넘어서도 당연히 여전히 충격이 계속됩니다. 원자핵들이 여전히 다수로 지구에 충돌하며 초속 약 10,000km의 속도로 날아와 지구의 철, 즉 철 60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방사능 낙지는 견딜 만한 수준으로 남아있고 모든 피해 지표들이 충분히 낮아져서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처에 곧 폭발할 초거성이 있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1000광년 반경 안에는 생을 마감하며 초신성이 될 별이 24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까운 미래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는 이미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죽으면서 내뿜은 빛이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꽤 안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수명이 거의 다한 적색 초거성 베텔게우스는 지구에서 약 6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위협적인 안타레스는 약 55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초신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현재 우리로부터 2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모든 별들은 현재로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저 물질과 빛이 분출되는 그 장관을 지켜보는 관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오늘 폭발해도 우리의 기억에만 강하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세요. 이미 이 모든 별들은 은하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50만 년마다 한 번씩 어떤 별이 지구에서 1광년 이내로 접근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별들의 이동이 언젠가 위험하게도 어떤 별이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의 구체의 크기를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확장시킬 수 있는 두 종류의 거대 별을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별들은 폭발하기도 전에 외부층의 대부분을 우주로 내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에서 방출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떠도는 물질의 고치가 폭발에서 나온 방출물에 의해 따라잡히면 그것은 엄청나게 방사능을 띠게 되고 모든 방향으로
대량의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X선이 행성의 상층대기의 보호층을 벗겨낼 수 있게 되며 이는 최대 150광년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별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구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노바인데 일종의 스테로이드를 맞은 초신성 구체입니다. 이 폭발은 일반 초신성보다 10배나 더 강력하며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두 개의 방출빔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피해 범위가 거의 1만 광년까지 확장됩니다. 사실 하이퍼노바가 만들어내는 이런 종류의 죽음의 광선은 감마선 폭발이라고 불리며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아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서 일어난 폭발에서 오는 감마선 폭발조차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이퍼노바에서 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감마선 폭발의 좁은 빔에 휩쓸리면 그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광년 떨어진 곳까지도 대기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이웃에는 이런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부분적으로 파괴된 거대한 에타 카리나처럼 말이죠. 이 별은 지구에서 약 7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또한 매우 불안정한 WR104도 있습니다. 이 별의 격렬한 변동과 분노는 대재앙적인 최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무대는 우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별은 죽음의 순간 우리 태양이 평생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광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선의 조준선에 단 10초만 노출되어도 오존층의 4분의 1이 파괴되고 그 결과로 또 한 번의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마선 폭발은 매우 좁고 초신성은 극히 드물어서 우리 은하 같은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수백만 년에 한 번 이런 별이 폭발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려면 정말 운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런 일로 인해 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마선 폭발 가설은 지구의 오랜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량 멸종 중 하나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설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억 4천만 년 전 전체 종의 85%가 사라졌던 오르도비스키 후기 대멸종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지구는 평균적으로 10억 년에 한 번꼴로 이런 감마선 폭발의 광선에 정면으로 노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5억 년 안에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분위기가 오싹해집니다. 걱정할 필요 없죠.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된 지 40억 년이 넘었고 아직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생명은 회복력을 발휘해서 다시 일어섰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에너지 광선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메시지가 도착하는 순간에는 항상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언젠가 하늘에서 새별이 나타나는 걸 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강렬해 우리는 마치 트럭 헤드라이트에 놀란 토끼처럼 매료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 번째 태양의 탄생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은퇴하는 별의 마지막 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빛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결국 매번 이 혼란스러운 광경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 장면이 될지 아닐지는 폭발 지점과의 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폭발의 한가운데에는 냉혹한 논리가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에서 파괴는 창조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약 46억 년 전 초신성의 충격파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의 중력 붕괴를 촉발시켜 우리 태양계가 탄생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폭발이 없었다면 태양, 지구, 모든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격변의 후손, 우주의 자식으로 별의 죽음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별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46억 년이 지난 후 우리의 먼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또 다른 초신성 폭발로 인한 격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초신성은 기후 조건을 변화시켜 종들이 적응하고 진화하도록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 우주적 재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탄생에 기여함으로써 어쩌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 토대를 마련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별들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며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점성술을 버리고 천문학을 받아들이세요. 여기에 초신성의 원인이 되는 현상들을 자세히 설명한 에피소드에 링크를 붙여드릴게요. 알림 설정과 구독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치명적인 현상들이 직관과는 다르게 생명의 탄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볼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별들은 우주에서 진정한 우주 대장간과 같아서 그 폭발이 우주 공간에 물질을 흩뿌리기 때문입니다. 이 먼지와 재는 다른 별을 탄생시키고 행성을 만들며 심지어 생명체까지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로 사용됩니다.